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8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아, 오늘 날씨가 또 좀 덥습니다. 에어컨을 아침에 켰는데 한 33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오후에. 예, 그래서 오늘은 일을 좀 쉬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오늘 좀 일을 한번 해볼까 했어요. 그래도 좀 가까운 데라도 왔다 갔다 해볼까 했는데 뭐 일도 시원치 않고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예,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4, 15 어제부터 쉬었죠. 13, 14, 15, 16, 17 이렇게 5일 정도 쉬게 될 텐데 뭐 제 생활 착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좀 이번 연휴에는 좀 차 가지고 좀 놀러 갔다 올 생각도 있고요. 구룡포 정도에 좀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고요. 음, 운동 오늘 같은 날은 수영을 좀 하고 올 생각입니다. 예, 수영하고 운동을 좀 해야죠. 하고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편안한 시간 저에게 예,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아직 아침을 못 먹었는데요. 네, 아침도 먹어요. 이번 시간 한번 1시간 하고 아침을 먹을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아마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예수 콤플렉스 243쪽 1 고뇌. 이 전 시간에 이제 이분이 저자가 시련의 아픔에 겨워하다가 약을 삼키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1. 고뇌에 괜찮은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나 자신이 특별하다는 증거 가로 열고 아무리 부당한 증거라 하더라도 가로 닫고 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달리 왜 내가 이런 엄청난 괴로움을 겪도록 선택되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내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증거. 따라서 어쩌면 그들보다 낫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착각입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도저히 내 아파트에서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이스워터 로드의 작은 호텔에 투숙했다. 작은 가방에 책 몇 권과 옷가지를 넣어갔다. 그러나 책을 읽지도 않았고 옷을 입지도 않았다. 매일매일 하얀 목욕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룸서비스 메뉴를 읽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의미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3. 처음에는 그 소리를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자동차들의 신음과 구별하기 힘들었다. 자동차 문이 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 트럭이 1단 기어로 바뀌는 소리, 보도를 뚫는 압축 공기 들일 소리. 그러나 나는 차차 그 모든 소리 위로 완전히 다른 소리를 분간하게 되었다. 기름기로 번드르르한 침대 머리 쪽 판자에 타임지를 가져다 대고 받쳐놓은 내 머리 근처 어딘가에서 얇은 호텔 벽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가로 열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안다. 가로 닫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름 아닌 인간종이 짝짓기 의식을 하면서 내는 소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빌어먹을 저것들이 씹을 하고 있잖아. 참, 자기가 할 때는 예,
그렇죠. 4.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경우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일 듣는 사람이 젊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기꺼이 벽 너머에 있는 남자와 동의시하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고, 더불어 시인의 마음으로 그 여자를 자신의 이상형 가로 열고 베아트리체 줄리엣 샬롯 테스 가로 닫고 으로 구축해 놓은 다음 자신이 그 운 좋은 여자에게서 비명을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리비도의 이런 객관적인 기록에 모욕감을 느끼고 고개를 돌린 다음 영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반응의 유일한 특징은 그 수동성이었다. 아니,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반응을 밀고 나갈 수가 없었다. 클로이가 떠난 이후 나는 인식 외에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놀라지 않은 가로 열고 이 말의 모든 의미에서 가로 닫고 나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놀람은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예상하게 되었고 따라서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6.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치고 있었을까? 다름 아닌 클로이의 자동차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는 어떤 노래였다. 길게 뻗은 자동차 도로 끝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들은 노래였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 달콤한 사랑. 나는 너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을 들어봐.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사랑에 빠졌어. 달콤한 사랑. 제발 떠나지 마. 늘 이렇게 살아. 나는 나 자신의 슬픔에 취하게 되었다. 방금 전에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나는 고통의 성층권에 이르러 있었다. 고통이 가치로 드높여지고 거기에서 예수 콤플렉스로 미끄러져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내 존재의 불행을 생각하자 남녀가 성교하며 내는 소리와 행복했던 시절의 노래가 커다란 눈물방울로 웅축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이제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가 고통을 겪은 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확신. 눈이 먼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확신에 물든 눈물의 맛은 달콤 쌉쌀했다. 나는 고양되었다. 고통이 정점을 넘어버리자 기쁨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순교자의 기쁨, 예수 콤플렉스의 기쁨이었다. 나는 클로이와 윌이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옆방에서 좀 더 세게를 요청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슬픔의 술에 취해갔다. 7. 어떤 사람이 만인으로부터 이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신의 아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자문해 보았다. 클로이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나만 탓할 수 있는 것일까? 그녀가 나를 찬 것은 나에게 결함이 많다는 증거라기보다는 그녀가 근시한 적이라는 표시였다. 내가 꼭 해충이고 그녀가 천사일 필요는 없었다. 그녀가 캘리포니아의 삼류 르 코르비지에 르 코르비지에 가로 열고 1887년에서 1965년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건축가 가로 닫고 에게 가기 위해 나를 버렸다는 것은 그녀가 너무 천박해서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성격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기분 나쁘게 여기는 측면들에 집중했다. 그녀는 결국 이기적이었다. 그녀의 매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매력이 없는 본질을 감추는 비상적인 가리개에 불과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할 만한 어떤 진정한 기초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재미있는 대화 솜씨와 착해 보이는 미소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그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비록 그때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원래 자기 중심적이었고 신랄한 편이었고 때로는 인정머리가 없었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 퉁명스러웠고 피곤할 때는 짜증을 냈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는 독단적이었고 나를 차기로 결정했을 때는 무분별하고 요령이 없었다. 헤어지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단점이 부각되기도 하죠. 어떤 그런 순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자신을 탓하다가 그러다가 상대의 단점들을 살펴보고 얘는 원래 그랬지 뭐 이런 식의 8. 고통을 겪으면서 무한히 지혜로워진 나는 물론 그녀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녀를 용서하고 동정하고 그녀에게 선심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무한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라일락색과 녹색으로 꾸며진 호텔방에 누워서 나 자신의 미덕과 위대함을 느끼며 흐뭇해했다. 나는 클로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때문에 클로이를 동정했다. 다 안다는 듯이 우울한 표정으로 싱긋 웃으며 사람들이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는 무한히 지혜로운 존재로서. 9. 왜 나의 콤플렉스 모든 결함과 수모를 그 정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왜곡된 심리적 술수에 예수의 이름이 붙은 것일까? 나는 고통을 젊은 베르테르나 마담 보발이나 수완의 고통과 동일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경쟁할 수가 없었다. 예수는 그가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악과 대비되는 순결한 미덕과 의문의 여지 없는 선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 된 것은 단지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려놓은 울듯한 눈과 창백한 안색 때문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착하고 완전히 의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배반당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신약 성서가 비애감을 주는 것은 그것이 내 사랑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덕을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오해받은 존재의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인물은 모든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그 관대한 메시지를 그의 면전에 내던져 버렸다. 10. 기독교의 정점에 순교자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예수가 갈릴리에서 옷장이나 식탁을 만들며 조용한 삶을 보내다가 말년에 가서 심장마비로 죽기 전에 나의 인생론이라는 얄팍한 책을 펴냈더라면 그가 현재와 같은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 로마 당국의 부패와 잔혹, 친구들의 배반,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신을 자기 편으로 둔 사람이라는 증거, 가로 열고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증거, 가로 닫고를 구성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들이었다. 11. 자신의 미덕에 대한 느낌은 고통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덕은 커진다. 예수 콤플렉스는 우월감과 얽혀있다. 저항할 수 없는 압제와 맹목에 맞서 피해자가 더 큰 덕에 호소하며 느끼는 우월감이다. 나는 사랑하던 여자에게 차이고 난 뒤 오후 3시에 침대에 자빠져서 내 고통을 하나의 자질로 고양시켰다. 덕분에 내 슬픔을 흔해 빠진 세속적인 낭만적 결별의 결과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다. 클로이가 떠나는 바람에 나는 죽을 뻔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도덕적으로 높은 자리라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나는 순교자였다. 12. 예수 콤플렉스는 마르크스주의의 정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 자기 증오에서 생겨난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나는 나를 받아들이려는 어떤 클럽의 회원이 되지 못했다. 예수 콤플렉스 역시 나를 클럽 문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자기 사랑의 결과이며 내가 클럽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천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대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 클럽 문 밖에 남겨지거나 여자친구에게서 버림받은 존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나의 우월감을 2차적 근거는 내 고립과 고통이었다. 나는 고통을 겪는다. 고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해받지 못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크게 이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틀림없다. 13. 자기 혐오를 피해가려고 약점을 미덕으로 바꾸는 연금술에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 나의 고통이 예수 콤플렉스로 진화한 것에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 건강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 사이의 미묘한 내적 균형에서 이제 자기 사랑이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클로이가 나를 버린 것에 대한 나의 최초 반응은 자기 혐오적인 것이었다. 우리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실패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 클로이를 사랑했고 나 자신을 미워했다. 그러나 예수 콤플렉스가 생기면서 그 등식이 뒤집혀 이제 클로이가 나를 찬 것은 클로이를 경멸할 만한 잘해야 동정할 기독교 미덕의 모범만한 모범 가로 열고 기독교 미덕의 모범 가로 닫고 잘해야 동정할 만한 증거로 해석되었다. 예수 콤플렉스란 자기 방어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나는 클로이가 나를 떠나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 어떤 여자보다 클로이를 사랑했는데 이제 그녀는 캘리포니아로 날아갔다. 내가 그 견딜 수 없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녀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버림받아 절망적인 상태일 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행복에 겨운 오르가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호텔방에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정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23장 1. 영혼은 낙타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아랍 속담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시간표와 다이어리의 엄격한 요구에 이끌려가지만 마음의 자리인 영혼은 기억의 무게에 힘겨워하며 노스텔지어에 젖어서 느릿느릿 뒤따라온다. 만일 모든 연애가 낙타에게 짐을 더 얻는 것이라면 사랑의 짐의 의미에 따라서 영혼의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의 낙타가 마침내 클로이의 기억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떨쳐버렸을 때 낙타는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 이 클로이가 떠난다는 것과 더불어 현재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욕망도 사라졌다. 나는 노스텔지어에 젖어서 살았다. 그 말은 내 삶을 그녀와 함께했던 삶과 관련지어서만 생각했다는 뜻이다. 나는 눈을 감고 살았다. 내 눈은 뒤로 안으로 기억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 낙타를 따라 기억의 모래 언덕들 사이를 구불구불 나아가며 가끔 매혹적인 오아시스에 들러 행복했던 시절의 이미지들을 들추며 여생을 살고 싶었다. 현재는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과거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제가 되었다. 시제라는 것은 과거 옆에 가져다 놓으면 지금은 없는 사람의 기억을 되살려내며 나를 조롱할 뿐이었다. 미래라는 것은 더욱더 비참한 부재 상태를 의미할 뿐이었다. 3. 과거의 기억에 푹 잠겨있을 때는 가끔 클로이가 없는 현재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 헤어짐이 없었던 것 같은, 우리가 여전히 함께하는 것 같은 환각에 빠지기도 했다.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서 오디온으로 영화를 보러 가자거나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가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클로이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윌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쪽을 택했다. 마음은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물러나 환희, 사랑, 웃음이 가득했던 목가적 시절에 대한 환상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나는 클로이가 없는 현재로 거세게 내동댕이 쳐지곤 했다.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으러 가는 길에 욕실에 클로이가 빗을 두었던 자리가 이제는 비어있다는 사실에 눈이 들어오곤 했다. 마치 처음 발견하는 것처럼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고통이 모조리 되살아났다.
빚이 없다는 사실이 심장을 찌르는 단검처럼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4. 우리가 함께했던 외적 세계의 많은 부분, 따라서 클로이가 여전히 얽혀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클로이를 잊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부엌에 서 있다 보면 갑자기 주전자에 물을 채우던 클로이의 기억이 떠오르고 슈퍼마켓 선반에서 토마토 케첩을 보면 이상한 연산이 일어나면서 몇 달 전 비슷한 쇼핑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해머스미스 고가도로를 넘어가다가 똑같이 비가 오던 날 밤 같은 길을 운전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때와의 차이는 단지 클로이가 차 안에 없다는 것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소파 베개의 배치는 클로이가 피곤할 때 머리를 누이던 모습을 떠오르게 했으며 책꽂이의 사전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찾아보던 클로이의 버릇이 기억났다.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함께 행동했던 때가 돌아오면 과거와 현재의 평행선을 고통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토요일 아침의 미술관 순례, 금요일 밤의 클럽, 월요일 저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5. 물리적 세계는 내가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생은 예술보다 잔인하다. 예술에서는 보통 물리적 환경이 등장인물의 정신적 상태를 반영한다. 가르시아 로르카 가로 열고 1898년에서 1936년 스페인의 시인, 극작가 가로 닫고 로르카의 연극에서 누군가가 하늘이 흐리고 어둡고 잿빛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순수한 기상학적 관찰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의 상징이다. 인생은 우리에게 그런 손쉬운 표지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폭풍이 다가온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과 붕괴의 전조와는 거리가 멀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은 사랑과 진실, 아름다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름날에도 구불구불한 길에서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어서 나무를 들이받고 승객들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6. 외적 세계는 나의 내적인 기분을 따라와 주지 않았다. 나의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주던 건물들, 사랑 이야기에서 끌어낸 감정들로 발기를 불어넣었던 건물들은 나의 내적인 상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겉모습을 바꿔주지 않았다. 버킹엄 궁전으로 가는 길에서 늘어서 있는 똑같은 가로수들, 주택가 도로를 따라서 놓여있는 똑같은 시장 벽돌을 바른 주택들, 하이드파크의 똑같은 서펜타임 연못, 똑같은 청잣빛 푸르름으로 물든 똑같은 하늘, 똑같은 거리를 지나가는 똑같은 자동차들, 거의 똑같은 사람들에게 거의 똑같은 물건을 파는 똑같은 상점들. 7. 변화의 거부는 세계가 내 영혼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거기 살든 살지 않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살아있든 죽었든 관계없이 움직여가는 독립된 실체임을 일깨워 주었다. 세상이 내 기분에 따라서 표정을 바꿔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거리를 이루는 거대한 돌덩이들이 내 사랑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세상은 내 행복에 기꺼이 편의를 제공했지만 이제 클로이가 떠났다고 해서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다. 8.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나는 잊기 시작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뒤 나는 런던의 그녀가 살던 동네에 갔다가 그녀에 대한 생각이 점처럼 괴롭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내가 그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살던 동네였음에도 근처 레스토랑에 잡아놓은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클로이의 기억이 중화되면서 역사의 일부가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런 망각에는 죄책감이 뒤따랐다.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녀의 부재가 아니라 내가 그녀의 부재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이었다. 망각은 내가 한때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의 죽음, 상실,
그것에 대한 배신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9. 나는 점진적으로 자아를 다시 정복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습관들이 만들어졌고 클로이 없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로 돌아가려면 나 자신을 다시 만들다시피 해야 했다. 클로이와 내가 함께 쌓아 올렸던 수많은 연상들이 희미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랫동안 내 쇼파와 함께 지내고 나서야 클로이가 드레싱 가운을 입고 거기 누워있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 그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친구의 이미지라든가 내 외투가 가로놓여 있는 이미지로 바뀌었다. 이슬링턴을 수도 없이 걷고 나서야 이슬링턴이 클로이가 살던 곳일 뿐 아니라 쇼핑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물리적 장소를 다시 찾아가 클로이와 내가 나누었던 대화의 모든 주제를 다시 고쳐 쓰고 모든 노래와 모든 활동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를 위해서 그것들을 재종복할 수 있었고 그 연상들이 조성하는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어쨌든 나는 차차 잊어갔다. 10. 클로이와 보낸 시간은 주름이 잡히며 폭이 좁아졌다. 수축하는 아코디언 같았다. 내 사랑 이야기는 얼음 덩어리와 같아서 현재로 들어오는 동안 차차 녹아버렸다. 그것은 마치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대의 사건, 역사가 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심적 세목으로 축소되어버린 사건 같았다. 그 과정은 마치 영화의 카메라가 1분에 수많은 프레임을 찍지만 그 대부분은 버리고 수수께끼 같은 변덕을 따라 몇 가지 프레임 가로 열고 그 프레임 주위에 감정적 상태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닫고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과 같았다. 몇몇 교황이나 군주나 전투로 축소되고 상징되는 한세기처럼 나의 연애는 정제되어 몇 개의 아이콘적 요소 가로 열고 역사가들이 고르는 요소들보다는 무작위적이지만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가로 닫고 요소만 남았다. 우리가 처음 키스를 할 때 클로이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 그녀의 팔의 솜털들, 리버풀 스트리트역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며 서 있던 모습, 하얀 플로버 스웨터, 기차를 타고 프랑스를 여행하던 러시아인에 대해서 농담을 했을 때 그녀가 터뜨리던 웃음, 손으로 머리를 빗던 모습, 11. 낙타는 시간을 따라 걸어가면서 짐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낙타 등에 실린 기억과 사진들을 흔들어 사막에 떨어뜨렸고 바람이 그것들을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낙타는 점점 더 가벼워져서 나중에는 그 독특한 모습으로 뛰어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마침내 현재라고 부르는 조그만 오아시스에서 이 지친 짐승은 나의 나머지를 따라잡게 되었다.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랑의 교훈. 1.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아니면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실수를 무한히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유리가 맑아 보이기는 하지만 뚫고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파리들이 계속 미친 듯이 유리창에 머리를 박는 것처럼 지나친 의욕, 고통, 씁쓸함,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적인 진실들, 지혜의 조각들을 배울 수는 없는 것일까? 식사, 죽음, 돈에 지혜로워질 수 있듯이 사랑에도 지혜로워지고 싶다는 야심은 정당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사는 방법을 알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사는 것도 자전거 타기나 피아노 연주하기처럼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지혜는 우리에게 평정과 내적 평화를 목표로 삼으라고 말한다. 불안, 두려움, 우상 숭배, 해로운 정열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첫 충동이
꼭 진실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성을 훈련시켜서 무익한 요구와 진정한 요구를 분리하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지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통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을 왜곡하여 산을 흙둔덕으로, 개구리를 공주로 바꾸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지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어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은 두려워하되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고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말라고 가르친다. 지혜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지혜는 사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랑은 커피나 담배처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포도주 한 잔이나 초콜릿처럼 가끔은 허용되는 것일까? 사랑은 지혜가 대표하는 모든 것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일까? 현자들도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게 될까? 아니면 몸만 어른이지 정신은 아이인 사람들만 이성을 잃는 것일까? 일부 지혜로운 사상가들은 고개를 끄덕여서 사랑을 승인해 주었지만 그들은 신중하게도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구분해 놓았다. 마치 의사들이 마요네즈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재료로 만든 것은 먹어도 좋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모한 사랑과 소크라테스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선의 숭배를 구분한다. 베르테르의 무절제와 예수가 보여준 무혈의 형제애를 비교한다. 5.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으로 나눌 수도 있다. 성숙한 사랑의 철학은 거의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사랑보다 바람직하며 그 특징은 각 개인의 선과 악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다. 성숙한 사랑은 절제로 가득하며 이상화에 저항하며 질투, 마조히즘, 강박에서 자유로우며 성적 차원을 갖춘 우정의 한 형태이며 유쾌하고 평화롭고 상호적이다. 어쩌면 이래서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 없는 상태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반면 미성숙한 사랑은 나이와는 거의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이상화와 실망 사이의 혼란스러운 비틀거림이며 환희나 행복의 감정이 익사한 섬뜩한 구토의 인상과 결합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며 마침내 답을 찾았다는 느낌이 이렇게 헤맨 적이 없다는 느낌과 공존하는 상태이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랑의 논리적 절정은 상징적이든 현실적이든 죽음이다. 성숙한 사랑의 절정은 결혼이며 일상 가로열고 일요일 신문 다리미 리모컨이 달린 장치들 가로닫고를 통해서 죽음을 피하려는 시도이다. 미성숙한 사랑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며 일단 타협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격변으로 가는 길에 올라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복잡한 문제들을 파고들다 보면 가끔 도달하게 되는 순진한 상식으로 나는 가끔 묻곤 했다. 가로 열고 마치 답을 봉투의 뒷면 정도에 다 적을 수 있는 것처럼 가로 닫고 왜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사방에서 사랑으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낮방송 드라마 스타, 미용사의 불평을 들으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거의 똑같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통의 해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국제 자본의 불평등 문제에 답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웅대한 규모로 세상의 로맨스 문제들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7. 나만 이런 유토피아적인 백일몽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을 낭만적 시증주의자라고 부르겠다. 그들은 충분한 생각과 치료법만 있으면 사랑이 덜 고통스러운, 오히려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분석가, 설교자, 구루, 치료사, 작가들은
사랑이 문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문제는 진정한 해결책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했다. 낭만적 시증주의자들은 감정 생활이 비참한 사람과 마주하면 우선 원인 가로 열고 자존심 콤플렉스, 아버지 콤플렉스, 어머니 콤플렉스 가로 닫고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치유책 가로 열고 치유 퇴행 치료 신국 읽기 원예 명상 가로 닫고 을 내놓는다. 융학파의 훌륭한 분석가가 있었다면 햄릿의 운명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셀로도 치료실의 소파 위에서 자신의 호전성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로미오도 중매 회사를 통해서 좀 더 적합한 짝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이디푸스도 가족 치료를 통해서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8. 예술은 사랑에 수반되는 문제들의 병적인 강박감을 가지는 반면 낭만적 시증주의자들은 고뇌와 상심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서양의 로맨스 문학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 비관적 견해들과 비교해 볼 때 낭만적 시증주의자들은 좀 더 용감한 사람들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타락한 화가나 정신병에 걸린 시인의 우울한 상상력에 맡겨두었던 인간 경험의 한 영역에서 좀 더 계몽되고 자신의 찬 접근 방법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클로이가 떠난 직후 나는 역의 서점 가판대에서 낭만적 시춘주의 문헌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과 마주쳤다. 패기 니얼리 박사의 괴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나는 그 책을 샀다. 그 분홍색 표지에 적힌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일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이런 수수께끼에 감히 답을 하겠다고 나선 이 여자, 패기 니얼리 박사는 누구일까? 책의 첫 페이지에서 나는 그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인용입니다. 오리건 사랑과 인간관계 연구소 졸업, 현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거주하며 정신분석, 아동치료, 결혼 조언을 하고 있다. 감정적 중독만이 아니라 음경선망, 집단역학, 광장공포증에 대하여 수많은 책을 썼다. 10. 괴로운 마음은 무엇에 대한 책일까? 이 책은 어울리지 않는 짝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와 여자, 상대를 잔인하게 대하거나 감정적 불만족 상태에 빠뜨리는 사람들, 술이나 폭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불행하지만 낙관적인 이야기이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랑과 고통을 연결시키며 그들이 사랑하게 된 어울리지 않는 유형의 짝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을 제대로 사랑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그들의 감정적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미망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 니얼리 박사는 제3장에서 문제의 근원이 결함 있는 부모라고 밝힌다. 부모는 이 불행한 낭만주의자들이 감정적 과정을 왜곡되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의 감정적 애착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는 것이며 잔인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 들어가 유년 시절을 다시 짚어보면 자신의 마조히즘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고 어울리지 않는 짝을 변화시키려는 욕망이 사실은 문제 있는 부모를 제대로 된 부모로 바꾸던 어린 시절의 공상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10일 그 책을 읽기 며칠 전에 마담 보바리를 읽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니얼리 박사가 묘사한 사람들의 공경과 플로베르의 위대한 소설의 여주인공인 엠마 보바리의
비극적 상황을 비교하고 있었다. 엠마 보바리는 누구인가? 그녀는 프랑스의 시골 지방에서 살아가는 젊은 여자로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으나 그녀가 사랑을 고통과 연결시키게 되면서 남편을 혐오한다. 그 결과 그녀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들과 간통을 하게 된다. 그 남자들은 그녀를 잔인하게 대하는 비겁한 사람들이며 그녀의 낭만적인 갈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엠마 보바리는 이 남자들이 변해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든다. 그러나 로돌프와 레옹은 그녀를 가벼운 오락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엠마는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고 자신의 마조히즘적 행동의 기원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자의식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소홀히 했고 가족의 돈을 탕진했으며 결국에는 어린 자식과 제정신이 아닌 남편만 남긴 채 비소를 먹고 자살한다. 12. 때때로 현대적인 해결책이 적용되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마담 보바리가 니얼리 박사와 문제를 의논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낭만적 시증주의가 문학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가운데 하나에 개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엠마가 니얼리 박사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진료실에 들어갔다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궁금하다. 상상하는 건가 봐요. 보바리 긴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있다. 니얼리 엠마 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요. 말해야 해요. 보바리 부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수노인 손수건에 코를 푼다. 니얼리 우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이에요. 하지만 50분 내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바리 울먹이면서 말한다. 그이가 편지를 쓰지 않아요. 그이가 편지를 쓰지 않아요. 니얼리 누가 편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엠마? 보바리 로돌프 말이에요. 편지를 쓰지 않아요. 편지를 쓰지 않아요. 그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파멸한 여자예요. 망가진 여자, 궁상맞고 비참하고 아이 같은 여자예요. 니얼리 엠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이미 말했잖아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보바리 왜 창피하게 그렇게 멍청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니얼리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감정적 고통을 안겨주는 남자들에게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바리 하지만 그때는 무척 좋았어요. 니얼리 뭐가요? 보바리 거기 있는 게요. 그이 옆에 있는 게요. 그이와 사랑을 나누고 내 옆에서 그이의 살갗을 느끼고 숲속으로 말을 달리는 게 아주 생생했어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에요. 니얼리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당신 남편을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편지에 답장을 하는데 2주나 걸리는 그런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엠마, 당신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보면 강박과 마조히즘이 드러나요. 보바리, 그래요? 나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게 다 병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고 그가 나를 품에 안아주는 것이고 그의 살냄새를 맡는 것뿐이에요. 니얼리, 당신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노력해야 해요. 당신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족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성장하면서 당신 가족에게서 감정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패턴으로 고착된 거예요. 보바리, 우리 아버지는 순박한 농부였는데요. 니얼리, 그랬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없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충족되지 않은 요구에 대응하는 거죠. 보바리, 문제는 노돌프가 아니라 샤를이에요. 니얼리,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시간이 다 됐어요. 보바리, 참, 니얼리 박사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니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벌써 세 번째로군요. 보바리,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돈이 큰 문제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나도 모르게 쇼핑에 돈을 다 썼지 뭐예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새 드레스 3벌, 색깔을 칠한 골무, 도자기 찻잔 세트를 샀어요. 13. 보바리 부인의 치료에 행복한 결말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사실 그녀의 삶에서도 더 행복한 결말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니얼리 박사가 설사 돈을 받는다고 해도 엠마를 적응을 잘하고 강박이 없고 남편을 돌보는 부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럼으로써 플로베르의 소설이 자기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낙관적인 이야기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려면 여간 열렬한 낭만적 시중주의자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물론 니얼리 박사는 보바리 부인의 문제를 해석하기는 했다. 그러나 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혜와 지혜로운 인생은 크게 다르다. 우리는 모두 능력 이상으로 똑똑하다. 그러나 사랑이 미친 짓임을 안다고 해서 그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어쩌면 지혜로운 또는 전혀 고통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무혈 전투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모순일지도 모른다. 제네바 협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그런 전투는 존재할 수가 없다. 보바리 부인과 패기 니얼리 사이의 대립은 낭만적 비극과 낭만적 실증주의 사이의 대립이다. 그것은 지혜와 지혜의 대립물 사이의 대립인데, 지혜의 대립물이란 지혜를 모르는 것, 가로 열고, 이것은 고치기가 쉽다, 가로 닫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연애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클로이와 나에게 도움이 된 것은 전혀 없다. 우리가 바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현자가 되지는 않았다. 14. 대책이 서지 않는 사랑의 고통 때문에 비관적이 된 나는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기로 결심했다. 낭만적 실증주의자가 될 수 없었던 유일하게 유효한 지혜는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금욕주의적 충고였다. 나는 이제 상징적인 수도원으로 물러나 간소한 서재에 처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갈 생각이었다. 나는 세속적인 오락을 피하고 금욕의 맹세를 하고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감탄했다. 사막의 동굴에서 40년, 50년씩 산 은자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들은 나무뿌리나 딱딱한 열매만 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지도 만나지도 않았다. 15. 그러다가 어느 날 디너 파티에서 레이첼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사무실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나는 그녀의 눈에 푹 빠져들고 말았다. 순간 나는 금욕주의적 철학을 내팽개치고 클로이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모조리 되풀이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둥글고 우아하게 묶은 레이첼의 머리,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세련된 움직임, 풍부한 느낌을 주는 파란 눈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날 저녁은 무사히 넘길 수 없을 것 같았다. 16. 레이첼의 모습은 나에게 금욕주의적 접근 방법의 한계를 일깨워주었다. 사랑에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사랑이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랑은 비합리적인 만큼 불가피했다.
불행히도 그 비합리성이 사랑을 반박하는 무기는 되지 못했다. 나무 뿌리와 싹을 먹으려고 유대의 산속으로 물러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까?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영웅이 될 기회는 사랑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아가서 금욕주의적 삶이 요구하는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 안에는 뭔가 비겁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금욕주의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실망시킬 기회를 주기 전에 스스로 실망해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금욕주의는 다른 사람과의 애정에서 생기는 위험, 사막에서의 삶보다 더 큰 인내심이 있어야만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항하는 서툰 방어였다. 금욕주의는 감정적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수도사적 존재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적 요구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고 할 뿐이었다. 금욕주의자가 아무리 용감하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 즉 사랑의 순간에는 결국 겁쟁이에 불과했다. 17. 문제를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로 환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제의 복잡성에 눈을 감아버릴 수는 있다. 낭만적 실증주의와 금욕주의는 둘 다 사랑의 고민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적절한 해답이다. 둘 다 모순들을 부둥켜 안고 애를 쓰기보다는 문제를 단순화시켰기 때문이다. 금욕주의자들은 사랑을 고통과 비합리성으로 단순화시켜서 그것으로 사랑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논증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욕망을 쫓다 보면 틀림없이 받게 되는 상처를 피해갔다고 하지만 감정적 욕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낭만적 실증주의자들은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심리적 지혜를 얻는 문제를 단순화시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모두 고통 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하여 지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하지만 그 지혜의 교훈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무시해버렸다.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마담 보바리의 비극은 니얼리 박사의 진부한 이론의 한 예로 환원되어 버렸다. 18. 나는 좀 더 복잡한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의 모순들에 부응할 수 있는 교훈, 지혜에 대한 요구를 지혜가 무력해지는 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고 첫눈에 반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그 불가피성과 조화시킬 수 있는 교훈, 사랑을 평가할 때는 교조적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로 달아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움의 철학이나 실망의 윤리학을 구축하지 말아야 했다. 사랑은 분석적 정신에게 겸손을 가르쳤다. 아무리 확고부동한 확실성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쳐도 가로 열고 그 결론에 번호를 붙여서 단정하게 배치해 놓는다고 해도 가로 닫고 분석에는 절대로 결함이 있을 수 없다는 교훈, 따라서 아이러니로부터 절대로 멀리 벗어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19. 그 교훈이 더욱더 타당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레이첼이 다음 주에 저녁 식사를 하자는 내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 후로 그녀를 생각만 해도 시인들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떨림은 한 가지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시 한번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 읽었습니다. 네. 결국 이 정도면 시련의 아픔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훌륭합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어찌되었건 간에 빠져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괜히 죽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보다야 훨씬 긍정적입니다. 아무리 뭐 자기의 굳은 의지라든지 다짐 같은 것을 깨는 장면이 내서 뭐 비겁한 합리화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용서? 예, 다 용서까지는 아니고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자 후기 읽겠습니다. 역자 후기 읽고 끝내죠. 역자 후기 저자인 알랭 드 보통은 1969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가로 열고 그래서 프랑스식 이름을 가졌다. 가로 닫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는 런던 대학교에서 철학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가르치는 것 외에 글쓰기에 주력하여 이미 5권에 이르는 저작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14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저자를 소개하면 독자들은 상당히 전도 유망한 철학자를 만나겠거니 하는 예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역자는 저자가 한 사람의 철학 전공자로서 얼마나 전도 유망한지는 잘 모르며 심지어 그의 철학이 어느 분야를 전공했는지도 잘 모른다.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눈으로 또는 굳이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생각이 깊고 많은 사람의 눈으로 일상을 해석하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졌다는 점이다. 그런 재주를 통찰력이라고 불러도 좋다면 이 책에서 드보통의 통찰력은 우리가 여러 번 무릎을 치게 만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새로 경험하게 되는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도 놀랍고 존경스러운 일이겠지만 연애라는 캐캐묵은 문제를 놓고 비상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대부분이 연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연애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게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을 독자로 앉혀놓고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으로 무릎을 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드보통은 이 책에서 1인칭 화자와 클로이라는 여자가 엮어나가는 러브 스토리를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캐나가는데 그 스토리가 또 대단히 도전적이다. 무엇인가 색다르고 독특한 이야기라서 도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지극히 평범하고 진부하기까지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도전적이라는 것이다. 극소수의 색다른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보았을 뻔해 보이는 연애담에서 그들 모두가 미처 몰랐던 의미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은 대담한 시도가 아닌가. 주의 깊은 독자들은 이 책에서 느끼는 새로움이 단지 통찰의 새로움만이 아니라 글 쓰는 방식의 새로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소설처럼 흘러나가는 이야기와 얼핏 딱딱해 보이는 철학적 사유가 얽히면서 때로는 무엇인가 입안에서 계속 씹히고 터지는 느낌이 드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때로는 온탕과 냉탕을 왕복하는 것처럼 어떤 청량감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해도 역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벼움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 많은 평자들이 동의하듯이 또 어떤 평자들은 통찰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듯이 드보통의 재치와 유머는 가히 수준급이다. 다만 웃음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적 노력이 따라주어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매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이 주는 매혹적인 가벼움에는 재치와 유머라는 요소 외에 이 책이 저자가 우리 나이로 25쯤 되었을 때 나왔다는 점, 가로 열고 이 책이 드보통의 처녀작이다. 가로 닫고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저자는 젊은 저자 자신의 절실한 실감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풋풋함이 이 책의 탄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책이 약간 지나치게 현학적이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독자들은 그 점 역시 젊은 패기 때문인 것으로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저자를 대신해서 가로 열고 저자가 전혀 부탁한 바 없지만
가로 닫고 부탁드린다. 예. 제가 댄디즘의 지평을 넘어서지 못한 것 같다라고 중간 평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 책을 계기로 저자와 연배가 비슷한 독자들은 자신에게 진행 중인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저자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노스텔지어에 젖어 연애를 바라볼 연배의 독자들은 겪어온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가로 열고 물론 이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지만 가로 닫고 큰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란다. 이 책은 영국에서는 에세이 인 러브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는 온 러브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1995년에 로맨스 가로 열고 한뜻 김한영 옮김 가로 닫고 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역자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이 책을 다시 번역하는 것은 출간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서 출간 당시의 좋은 평가와 대중적 인기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2년 5월 역자 쓴. 이 역자 이분 정영목 선생님이 대단한 번역계에서 대단히 이름이 많이 높이 알려진 분이십니다. 종교 쪽 번역도 많이 하시고요. 실력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분의 선택을 받아서 번역이 됐다 라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완독을 했습니다. 책 이제 완독 사랑 주간 3부작 책으로 첫 번째, 두 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 두 번째,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기술, 세 번째,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해서 사랑 주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 주간을 보내면서 생각했던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구분을 내리기는 아직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시각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는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단순히 에로틱한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리학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철학적 시각 그리고 그 어떤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시각을 좀으로 좀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소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